따스한 봄바람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벚꽃잎들이 하늘하늘 춤추며 떨어지는 평화로운 오후, 60대 중반의 여성 김영자가 공원 구석에 자리한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죠. 김영자의 손에는 헌법학개론이라는 두툼한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책갈피가 중간쯤 꽂혀 있는 걸 보니 꽤 오랫동안 정독해 온 모양이었어요. 김영자는 아이들이 결혼하고 난 뒤 늦깎이 법학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53세 나이에 대학에 입학해 어린 학생들 틈에서 열심히 공부한 그 열정은 지금도 식지 않고 있었어요.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준 법학 공부는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법이란 사회 구성원의 합의된 약속이며 김영자는 책 속의 문장을 작은 목소리로 의졸이며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죠. 노란 형광펜 자국이 빼곡한 페이지 사이로 그녀만의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내용을 되새기기도 하며 그녀는 오롯이 학습의 기쁨에 빠져 있었어요. 공원 주변으로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탑골공원은 예로부터 노인들의 쉼터였고 김영자 역시 이곳에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아 자주 찾았죠. 오늘도 어김없이 집에서 준비한 작은 도시락과 보온병에 담긴 보리차로 간단한 점심을 해결한 뒤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쉬네요. 공원을 청소하던 미화원 아주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건넸어요. 네, 곧 있을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영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미화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죠. 이제 탑골공원의 단골이 된 김영자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공부하는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3명의 경찰이 급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긴장된 표정으로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영자는 잠시 그들을 힐끔 쳐다보다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러나 그 경찰들이 점점 자신의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가장 앞선 경찰이 김영자 앞에 서서 다짜고짜 말을 걸었어요. 김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 경찰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김영자가 차분히 물었어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보시다시피 책을 읽고 있습니다만 김영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은 다른 2명의 동료와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영자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건넸어요. 경찰은 김영자의 신분증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는 영문을 모른 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경찰들을 바라보았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노인들도 이 광경을 주시하기 시작했죠. 김영자 씨, 지금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왜 따라가야 하는 거죠? 김영자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고 있는데 신고된 정보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지고 계시네요. 일단 확인을 위해 저희와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김영자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나 경찰은 이미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이 다가와 김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확인만 하고 문제 없으면 바로 돌아오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왜 치매 노인으로 오해받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영자가 항의했지만 경찰들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김영자가 자신의 책과 소지품을 챙기려 하자 한 경찰이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죠. 도망가실 생각은 마세요. 도망이라뇨? 제 책을 챙기는 것뿐인데요.
김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경찰은 김영자의 양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쇠수갑을 내려다보았죠.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거죠? 김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 조용히 따라오세요.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면 공무집행방해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찰 중 한 명이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죠. 김영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모욕감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평생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그녀가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수갑이 채워진 김영자를 공원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그녀의 책 헌법학개론은 바닥에 떨어졌고 형광펜으로 꼼꼼하게 표시해둔 페이지들이 바람에 펄럭거렸습니다. 제 책이라도 가져가게 해주세요. 김영자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경찰들은 그저 서둘러 그녀를 경찰차로 밀어넣었죠. 차가운 봄바람이 김영자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보다 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화나게 한 것은 경찰들이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나이든 여성은 모두 판단력이 흐려진 치매 환자처럼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죠. 경찰차가 출발하면서 공원에 있던 한 젊은이가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 영상이 그녀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두컴컴한 경찰서 내부 김영자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각종 서류를 정리하는 경찰들의 분주한 소리만 들려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김영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경찰서에 끌려온 적 없던 그녀에게 이 상황은 악몽 같았죠. 김영자 씨, 이쪽으로 오세요. 사무적인 여성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어요. 좁은 방으로 안내된 그녀는 그곳에서 지문을 찍고 사진을 찍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마치 범죄자 신원 확인을 하듯 진행되는 절차에 김영자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죠. 저는 정말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제 신원을 확인하시려면 제 집에 전화하시면 돼요. 제 남편이 증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김영자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절차상 필요한 과정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경찰관은 그저 기계적으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지문을 채취하는 잉크가 손가락에 묻자 김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모욕적이었죠. 그녀는 평생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야 자신의 꿈을 위해 법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 그녀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김영자는 작은 유치장으로 안내되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벽 그리고 철창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그녀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확인이 되면 풀어드릴 겁니다. 경찰관이 문을 잠그고 사라졌어요. 철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들, 멀리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 취한 사람의 고함, 소리, 이 모든 것이 김영자에게는 생소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김영자는 계속해서 자문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해봤죠. 그저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던 평범한 노년의 여성이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김영자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모욕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심이 찾아왔죠. 이건 분명 부당한 일이야. 내가 나이 들었다고, 여자라고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지. 김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유치장 안을 걸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법을 공부하던 그녀는 자신이 당한 일이 얼마나 부당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 과도한 제압, 인격 모독,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였죠. 내가 이대로 넘어가면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당할 거야. 이건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야. 김영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의 두려움과 혼란은 사라지고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법학도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철창 너머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자는 곧게 허리를 펴고 그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탑골공원 한편에서 촬영된 영상은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그 짧은 동영상 속에는 책을 읽고 있던 한 노년, 여성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영상을 찍은 대학생 이민주는 처음에는 단순히 부당한 상황을 목격했다고 생각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을 뿐이었어요. 오늘 탑골공원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책 읽는 노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경찰, 노인 인권, 경찰 과잉 대응. 이 짧은 글과 함께 올라간 영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고 번진 영상은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특히 노년층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즘 경찰들은 왜 이렇게 오만한 거죠? 노인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저분이 뭘 잘못했다고 수갑까지 채우는 건가요? 너무 과한 대응 아닌가요? 저런 식으로 노인을 대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댓글들이 쏟아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인권을 담당하는 몇몇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김영자를 돕겠다고 나섰죠. 법적 근거 없이 수갑을 채우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당사자가 원하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소속 박정훈 변호사의 공식 입장문이 발표되었어요. 한편 경찰청은 논란이 커지자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해명을 통해 실종 노인을 찾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으나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 해명은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영상 속에서 명백하게 보이는 과도한 제압과 수갑 사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민준의 영상은 뉴스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한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노인 인권 침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었죠. 김영자의 얼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녀가 당한 부당한 상황은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던 김영자는 경찰서에서 밤을 지새운 후에야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결국 그녀가 찾고 있던 치매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어요. 그저 절차상 필요한 조치였다는 말만 남긴 채 그녀를 돌려보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자는 자신의 전화기에 쌓인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모르는 번호에서도 연락이 와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그녀를 돕고 싶다는 변호사들의 연락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인터넷에 영상이 퍼졌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편을 들고 있어요. 딸 김수진이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영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돕겠다고 나선 변호사들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대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죠.
내가 법을 공부해온 이유가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거였어. 스스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 김영자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자는 자신이 당한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법학책과 노트를 펼쳐놓고 자신이 겪은 일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두려움 대신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건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야. 이 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내가 목소리를 내야 해. 김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법적 대응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영자의 거실 테이블은 책과 서류들로 가득 찼습니다. 헌법책, 형법 조문집, 그리고 민사소송법 관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는 밤낮으로 자신이 당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평생 학습자로서의 그녀의 열정이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쓰이고 있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르면 김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법조문을 읽으며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며칠간의 연구 끝에 김영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 드릴게요. 아들 김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김영자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해. 내가 직접 해야만 의미가 있어. 김영자는 진정서와 소장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법학 공부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신이 당한 일을 법적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무리한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사용, 인격권 침해, 그리고 적법 절차 위반 등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진정서 작성을 마친 날, 김영자는 오랜만에 탑골공원을 다시 찾았어요. 그날의 불쾌한 기억이 아직 생생했지만 그녀는 두려움 없이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헌법학개론 책을 펼쳤죠.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공원 청소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김영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때 한 젊은 남성이 김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로 김영자가 체포되는 장면을 촬영했던 이민준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제가 그날 영상을 찍었던 사람인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증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김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고 들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계셔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김영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민준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의 증언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김영자의 진정서와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청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언론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보였어요. 김영자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공익청문회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김영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김영자님께서 법학을 전공하셨고 최근 일어난 사건을 통해 시민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시다고 판단되어 임시청문 판사직을 제안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김영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진정서가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임시청문 판사라고요? 김영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시민 참여형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경찰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김 선생님처럼 관련 경험과 법률 지식을 갖춘 분이 필요합니다. 김영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대답했죠. 수락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어요.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고 한 주가 지난 후 김영자는 첫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청문회 대상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그녀 자신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과잉 대응으로 인한 인권 침해 혐의로 청문회에 출석하게 되어 있었죠.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김영자는 의아했지만 청문회 사무국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님의 사례는 특별히 고려되었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판사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김 선생님의 개인적 경험이 오히려 더 날카로운 질문과 공정한 판단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김영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녀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부당함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였죠.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김영자는 관련 모든 자료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자신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사례들도 꼼꼼하게 살폈어요.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과정이야. 김영자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청문회 하루 전날 김영자의 딸 수진이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수진은 법정에서 입을 검은색 정장을 가지고 왔죠. 어머니, 내일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멋지게 보이실 거예요. 김영자는 그 정장을 바라보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순간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고마워, 수진아, 너희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날 밤 김영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있을 청문회를 생각하며 여러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특히 그녀를 체포했던 경찰관들과 다시 마주칠 순간을 상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새벽, 김영자는 서재에서 헌법책을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처음 법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의 순수한 열정을 떠올렸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내일은 단순한 청문회가 아니야.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공권력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기회지. 김영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어요. 김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 없이 판사석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닌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서울시청 소회의실은 청문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되었습니다. 정중앙에는 판사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양쪽으로는 증인석과 방청객을 위한 자리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딸 수진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단정하고 위엄이 넘쳤어요. 긴장된 표정을 감추려 애쓰는 김영자에게 수진이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멋져요. 당당하게 하세요.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실에서 다른 임시 판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청문회 절차에 대한 마지막 브리핑을 받았어요. 그곳에는 법학 교수와 은퇴한 판사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영자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건넸죠. 김 선생님의 사례가 이번 청문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입니다.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학 교수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직접 경험했기에 더 명확한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자 김영자는 법복을 입었습니다. 검은 천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정감도 느껴졌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체포되어 끌려갔던 그날의 무력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법의 대리인이었죠. 청문회가 시작되고 3명의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김영자는 중앙 판사석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증인석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죠. 바로 그날 그녀를 체포했던 3명의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김영자는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선두에 섰던 경찰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김영자가 판사석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죠. 지금부터 서울시 공익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심 판사의 선언과 함께 청문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다른 사례였고 김영자는 차분히 절차를 따라갔어요. 그녀는 필요할 때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김영자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에 곧 진지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마침내 김영자의 사례가 다루어질 차례가 왔습니다. 주심 판사가 잠시 김영자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자신이 이 사례를 감당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5일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발생한 민간인 부당체포 사례입니다. 주심 판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있던 경찰관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들은 아직도 김영자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여성으로 공원에서 책을 읽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되었으며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심 판사의 말이 이어졌죠. 김영자는 침착하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대화를 듣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내는 법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증언이 시작되고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실종 노인을 찾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 김영자가 협조를 거부했다는 것 등을 주장했죠.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김영자의 질문 차례가 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김 판사님, 질문 있으십니까? 주심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찰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첫 질문을 던졌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수갑 사용이 허용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영자의 질문에 담당 경찰관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도주나 자해, 타인 공격의 우려가 있을 때 수갑 사용이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제가, 아니, 피해자가 그런 위험 요소를 보였다고 판단하신 근거는 무엇인가요? 김영자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경찰관은 답변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당시 자신들의 판단이 과도했음을 인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현장 상황이 급박해서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급박함이 있었습니까?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했습니까? 물리적 저항이 있었습니까? 김영자의 질문은 예리했지만 어조는 차분했어요. 경찰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선임 경찰관이 입을 열었죠. 당시 판단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갑 사용이 과도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회의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분노나 복수심 없이 오직 사실 확인에 집중했습니다. 체포 전 신원 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도 왜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나요? 이어지는 질문들에 경찰관들은 점점 더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증거와 목격자 증언 앞에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웠어요.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경찰관들의 과잉 대응이 명백해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앞두고 김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복수심에 불타거나 권력을 과시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모두를 위한 교훈이 되기를 바랐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특히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 어떤 점을 개선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경찰관들은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을 보였습니다. 가장 선임인 경찰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선 충분한 대화와 설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피해자를 의심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시민으로 대했어야 했죠.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예의 바른 접근을 하겠습니다. 청문회는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마침내 판결 시간이 왔습니다. 3명의 판사는 짧은 협의를 거친 후 결정을 내렸어요.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경찰 과잉 대응 사례로 판단됩니다. 해당 경찰관들에게는 직무교육제의수와 함께 한 달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권고합니다. 판결이 선언된 후 김영자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발언대 앞에 섰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누군가의 패배나 승리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걸음일 뿐이죠. 김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법은 강자도 약자도 편들지 않습니다. 오직 공정해야 할 뿐입니다. 나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은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집니다. 오늘의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그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자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깊은 감동이 흘렀습니다. 방청객들은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심지어 증인석에 앉아있던 경찰관들도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김영자는 딸 수진과 함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를 체포했던 경찰관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 제 행동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김영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 경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저녁, 김영자는 다시 탑골공원의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헌법학개론 책이 들려 있었어요. 비를 피해 공원은 한산했지만 김영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수갑으로 짓눌렸던 손목이 이제는 판사봉을 들고 세상을 바로잡았습니다. 김영자는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말했죠. 정의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녀는 말없이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 조용한 페이지마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힘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요. 김영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정의의 울림은 계속될 것입니다.